아침을 시작하는 슬기로운 방법. 오늘 내게 이로운 뉴스. 류영희의 출발 새아침.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 3부 문을 엽니다. 사실 제가 어제 개인적인 얘기 하나 하자면 어떤 분들을 몇 분을 만났는데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저희 방송하고 같은 시간대에 하는 모 경쟁 프로그램에 아주 유명하신 분이 요즘에 외모에 신경을 쓰시면서 이렇게 프로그램 잘 이끌고 계시더라. 당신도 좀 그래야 되는 거 아니냐. 그래서 제가 너무 기분이 안 좋아서 이거는 사실은 농담이고요. 저도 보이는 라디오 동접자 수 엄청 늘어나면 신경 쓰겠다 했습니다. 여러분 많이 도와주시기 바라고요. 자, 먼저 경제 박뉴스부터 시작하겠습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 박뉴스. 복잡하고 어려운 경제 이야기를 쉽고 재밌게 풀어드리는 시간입니다. 알면 대박 모르면 쪽박 경제박 뉴스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소장님, 기본적으로 소장님이 이제 경제 정책에 대해서 말씀을 잘 해주고 계시는데 그동안에 좀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사실은 들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 개인적 기억으로 선택적 기억이라고 보통 하기도 하는데요. 자, 한국은행이 앞으로 석 달 동안 사실상 무제한으로 돈을 풀기로 했다. 이거는 좋은 소식입니까? 나쁜 소식입니까? 일단 시중의 신용경색을 막을 수 있는 좋은 소식이죠. 그렇군요. 오늘 너무 기분 좋아요. 첫 번째 좋은 소식 들어봅니다. 사실 이번 주는 획기적인 대책들이 많이 나오고 있어요. 네. 일단 100조 원에 달하는 기업과 금융시장 안정 자금 지원도 그렇고요. 오늘 나온 이제 한국은행이 석 달 동안 무제한으로 돈을 풀겠다. 우리 아마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당시에 연준이 헬리콥터 타고 돈을 뿌리더라. 그렇죠. 이런 얘기 했었잖아요. 네, 그때 네. 처음으로 등장한 거예요. 사실 중앙은행이 이제 채권을 사들이는 방식으로 돈을 푸는 건 굉장히 이례적입니다. 처음으로 뭘 하느냐. 시중에 돈 푸는 방법은 금리를 내리는 거예요. 금리를 내려서 돈을 푸는 방법을 쓰는데 그게 요즘 안 먹힙니다. 왜냐하면 이 금리를 내린다라는 건 기업들이 저금리로 대출을 해서 그걸 투자하고 이렇게 이어져야 되는데 그게 그렇죠. 안 이루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은 금리를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기업들은 오직 현금 가운데서도 달러. 그러니까요. 전 세계적으로 달러만 사재기를 하고 있어서 오히려 지금 국고채, 은행채, 금리가 오르고 있습니다. 매물이 많아졌어요, 더. 예전에는 금이 최고다. 현물로 가지고 있으려면. 이런데 네. 이제는 금도 아니고 그냥 달러만. 사재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래요? 이러다 보니까 위기 초반에 나오는 현상이긴 한데 네. 워낙에 색다르다, 이번 위기가. 그래서 이제 초유의 대책이 나온 건데 자, 그래서 이제 한국판 양적 완화다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네. 한국은행이 앞으로 이제 석 달 동안 은행하고 증권과 같은 금융회사가 갖고 있는 국채 내지는 공채를 담보로 해서 한국은행이 그걸 사주게 되면 현금이 나가는 겁니다. 네. 저금리로 빌려주는 방식이에요. 이게 이 석 달짜리 단기 자금을 공급하는 방식인데 금리가 굉장히 매력적입니다. 현재 기준금리가 0.75%인데 그렇죠. 여기다 거의 이자를 안 붙여요. 0.1%를 더한 거예요. 어머나. 그러니까 최고 연 0.8%의 저리의 돈을 금융회사가 한도 없이 무제한으로 이제 쓸 수 있는 여력이 생긴 거예요. 그러니까 금융회사가 기업들한테 더 잘 대출해 줄 수 있겠죠. 이런 정책을 내놓은 겁니다. 그러면 현금 유동성이 확보가 되면서 일단은 숨통을 좀 트게 만드는 효과를 가지겠군요. 단기적으로 돈을 푸는 이제 효과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그 외환위기 당시에도 쓴 적이 없는 무제한 양적 완화, 이걸 양적 완화라고 하겠죠. 네. 이런 양적 완화 카드를 꺼내든 이유가 정확히 뭡니까? 이렇게 힘들다, 이렇게 상황이 어렵다, 이런 위기의식 때문인가요?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한 20-30년 이상 가까이 이제 시장을 보고 있는데 그렇죠. 이건 처음이에요. 이거는 1997년 외환위기 때도 한 적이 없고요. 네.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때 미국이 처음으로 도입은 했지만 우린 언감생심 이거를 생각지도 못했습니다. 그랬죠. 자, 그런데 지금 금융회사들, 기업들의 신용경색이 엄청 심각하다라고 이제 하느니 인지를 한 겁니다. 네. 그렇다고 해서 0.75%인 금리 제로로 낮췄잖아요. 이걸 더 낮추기에는 부담이에요. 왜냐하면 외국인이 빠져나갈 수도 있고 부동산으로 또 돈이 들어갈 수도 있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금리를 제로로 낮췄음에도 불구하고 시장에 돈이 돌지 않는다? 그러면 우리가 적어도 국고채 그리고 은행채까지는 매입을 해주자라는 거예요. 그러면 최근에 나왔던 지금 미 연준의 이 미국의 양적 완화와 어떻게 다르냐? 네. 미국 연준은
여기에다가 기업 어음까지 사줍니다. 네. 기업들의 회사채와 이제 기업 어음까지 사주는데 우리는 아직까지는 회사채하고 기업 어음, 민간권을 사주지 않습니다. 네. 은행채까지만 사주는데 근데 지금 단기적으로 돈을 공급하는 기업들이 이제 돈 구하기 힘들어서 이제 대출을 못 해주는 이런 상황은 발생하지 않겠지만 그러나 상황이 더 엄중해지면 우리도 미국처럼 기업들이 발행한 회사채, 기업 어음까지 사줘야 되는 게 아니냐라는 네.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지금 현재는 한은법에 의해서 회사채나 CP를 직접 살 수는 없잖아요. 한은이. 그건 정부가 이제 승인을 보증을 해줘야 되겠죠. 지급 보증을 해야만 가능합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어쨌든 이제 중요한 건 돈이 돌아야 되니까 회사에, 기업에. 근데 이제 최근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서민들 대상으로 한 것도 그렇고 또 중소기업도 그렇고 1,000만 원 빌리기도 어렵더라. 그 돈도 모자르지만. 맞습니다. 이러면서 불법 대출 광고 때문에, 그럼 불법 대출 때문에 힘들다. 차라리 예전이 낫다. 뭐 이런 얘기하는 사람도 있어요. 맞습니다. 1,000만 원 신용등급 4등급 이하 분들한테 1,000만 원까지 다 세내로 해줘라. 네, 라고 해서 이제 그랬잖아요. 그제부터 줄 네. 서오고 있는데 금세 동나고요. 자기 순서가 안 돌아와요. 그만큼 지금 영세 업체들이 소상공인들이 힘들다, 어렵다. 매출이 없어서 당장 인건비 그리고 임대료 내기가 어렵다라는 거거든요. 네. 그런 걸 악용한 거예요. 지금 금융감독원이 이 서민금융통합지원센터 내지는 국민행복기금 이 공공 정책기관을 좀 사칭한 불법 대출 광고가 급증하고 있다라면서 소비자주의 경보를 발령했는데 네. 올 올 1월부터 3월 24일까지 금감원에 신고된 불법 사금융 3당 건수가 2만 9천여 건입니다. 이게 1년 전과 비교해 봤더니 무려 43%가 늘어났어요. 그렇군요. 근데 굉장히 교묘해졌어요. 요즘은 SNS나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불법 대부 업체들이 마치 자기네들이 정책 자금을 지원해주는 기관이냐 네. 로고를 유사하겠어요. 태극기 마크 막 붙여놓고요. 정부 기관인 것처럼 이렇게 공공기관인 것처럼 사칭을 해서 저금리로 금융 지원해 줍니다. 코로나19 때문에 어려우신 분들 클릭하고 들어오세요. 뭐 네. 이런 식으로 유인을 한다는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공공기관이 이런 이제 휴대폰을 통해서 문자 메시지를 통해서 금융상품을 광고 대출한다? 전혀 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요. 그리고 개인정보 요구하지 않아요. 앱 설치 요구하지 않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이건 분명히 이거는 이제 불법 사기일 광고가 높기 때문에 이런 건에 대해서는 이제 조금 의심을 가지시고 아예 삭제를 하시거나 아니면 신고를 하시거나 하는 게 좋습니다. 네. 오늘 마지막 이슈 하나만 여쭤볼게요. 오늘 한진칼 주주총회가 있는 날인데요. 어제 나온 소식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그렇습니다. 이 얘기는 뭡니까? 맞습니다. 이제 국민연금이 조원태 회장의 편을 들었는데요. 사실 국민연금은 지금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에서 캐스팅 보트를 쥐고 있어요. 한진칼의 지분은 무려 2.9%이지만 서로 막 지분율 싸움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근데 이제 조원태 한진그룹 회장과 조현아 전 대한항공 부사장 간 경영권 분쟁에서 일단 조원태 회장의 손을 들어줬는데 그래서 한진칼 사내이사 조원태 회장 선임에 반대하지 않겠다, 찬성하겠다라는 겁니다. 네. 자, 이렇게 되면 조 회장은 천군만마를 얻었어요. 이제 그렇죠. 지분율이 국민연금을 합치게 되면 40%가 넘습니다. 반면에 지금 이 조원태 연합의 경우에는 확보한 지분율이 한 28%대. 그래서 11%포인트가량 격차가 발생하기 때문에 오늘 사실상 이 경영권 분쟁에서 최 회장이 승리했다라는 얘기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사실 사내 이사 안건이 통과하기 위해서는 출석 주주의 과반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기 때문에 사실상 이 조 회장이 사내이사에 선임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다만 이게 3자 연합이 순수하게 물러날 것 같지는 않아요. 네. 그래서 아마 한진그룹 경영권 분쟁은 오늘 주총 이후에도 장기전에 돌입할 가능성이 높아졌습니다. 네, 그렇군요.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참 좋은 경제연구소 이인철 소장이었습니다. 영희와 함께하는 슬기로운 출근길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은 청취자 여러분과 함께 만들어갑니다.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에 유료 문자 샵 0945, 우물정 0945로 문자 보내주시거나 유튜브 보이는 라디오 댓글창, YTN 라디오 어플리케이션 예스를 통해 여러분의 목소리를 들려주세요. FM 94.5MHz YTN 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 아침 잠시 후 계속됩니다.
그 누구도 예상할 수 없는 그곳으로 떠난다. 예측 불가 총선 격전지. 어제부터 4.15 총선 후보자 등록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본격적인 막이 오르면서 선거가 다가오는 게 체감되기 시작했는데요. 그래서 저희가요, 어제 막 총선 격전지인 광진을 지역구 후보 등록을 마친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후보와 총선 전략에 대한 얘기 한번 나와보겠습니다. 직접 저희가 모셨는데, 후보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근데 엄청나게 네. 말르셨습니다. 제가 보니까 예전보다. 하도 주민들 이제 만나러 많이 돌아다녔다 보니까 이제 그렇죠. 얼굴이 많이 헬스케졌나 봐요. 만나시는 분들마다 다 그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눈이 더 커졌어요. 자, 고민정 후보의 인지도는 알겠다. 좋다. 마음에 든다. 그런데 과연 대변인으로서의 그 말 잘하는 거 하고 이 국회의원으로서 우리 지역구를 위해서 일 잘하는 거하고는 다른 거 아니냐. 그 능력에 대해서는 잘 모르겠다. 이런 평들이 사실 있는 것 같아요. 어때요? 이런 말 들으면 기분 나빠요? 아니요. 그렇다기보다는 여전히 내가 넘어야 될 기득권의 벽이 참 높구나 하는 걸 느낍니다.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법을 잘 만드는 그러한 능력을 있는 사람을 뽑아야 된다면 100% 다 율사들이 해야 되겠죠. 하지만 정치인들은 네. 그렇게 구성되지는 않습니다. 저는 이제 청와대에 있으면서 이제 국정을 내다보는 스펙트럼을 많이 넓혔다고 자부를 하고 있고요. 네. 그동안에 참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 뭐 일본 수출 규제 문제라든지 남북미 정상회담도 있었고요. 또 사법개혁, 또 한 아세안 정상회의, 굵직한 현안들을 무리 없이 잘 소화를 해냈습니다. 대변인이 처음에 이제 선임이 됐을 때에도 똑같은 얘기를 들었습니다. 과연 잘할 수 있겠는가? 예, 능력이 되는가? 근데 그때는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변명밖에 되지 않고 결국은 성과로 보여드리는 수밖에 없겠다 생각하고 묵묵히 해왔는데 네. 그 결과를 인정받았던 것처럼 이번에도 그 기득권의 벽과 함께 싸워보려고 합니다. 와, 역시 대변인 출신이라 말씀이 그냥 아주 귀에 쏙쏙 박히고요. 예. 자, 그런데 사실 아까 좀 전에 국회의원은 입법을 하는 그런 기관이기 때문에 만약에 정말로 그 말에 충실하려면 이 율사 출신이 다 돼야 되는 거 아니냐. 하지만 그렇지 않다 말씀하셨는데 사실 뭐 율사 출신들의 국회의원님 뭐 성적이 그렇게 썩 좋았다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하지 않습니다만은 광진을에 도전했는데 그 상대 후보가 바로 오세훈 미래통합당 후보인데 이분이 네. 율사 출신이잖아요. 어떠세요? 오세훈 후보랑 만나면서 선거 유세하시면? 유세하면서 한 2번 정도 길에서 마주쳤어요. 우연찮게. 네. 이제 저는 되게 반갑더라고요. 텔레비전에서만 보던 분을 어쨌든 저도 만났으니까. 네네. 그래서 선배님 반갑습니다. 수고 많으세요. 하고 이제 반갑게 인사를 드렸어요. 근데 인생에 있어서는 어쨌든 제가 후배니까 기왕이면 뭐 붕어빵이라도 하나 사주시면 좋을 것 같은데. 그렇죠. 예, 그러니까 아무리 서로 이 정치적으로 경쟁을 해야 되는 구도이지만 인간 대 인간으로는 조금 더 편안한 사이였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아쉬움이 조금은 있긴 합니다. 붕어빵 안 사주던가요? 네. 아니 근데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또 사실은 그 대진연 대학생 진보연합이라 그래야 되죠. 네. 이분들 때문에 선거운동 나 못 해먹겠다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방해받았다고. 예. 이거 정말 있었던 일이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아세요? 혹시 그 관련돼서? 글쎄요, 저도 이제 뉴스를 통해서 봤습니다. 그리고 간혹 그 선거 사무실이 근처에 있기 때문에 그 앞을 지나가기도 했는데 제가 직접 보지를 못해서 그런 일이 있었구나라는 건 뉴스로 봤습니다. 그러면 고민정 후보는 선거운동하면서 뭐 나를 방해하거나 나한테 욕하거나 뭐 계란을 던지거나 선거운동 못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을 만난 적은 있어요? 그런 분을 만난 적은 없지만 고마운 분들에게 할 수 있는 게 없다는 게 참 어렵고 힘들더라고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선거법이 워낙 아주 촘촘하지 않습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제 선거를 모든 걸 다 제쳐놓고 와서 도와주고 있는 수많은 자봉들이 계신데 그분들한테 밥 한 끼를 사줄 수가 없고 그리고 다니면서 만나는 이제 노약자 어르신들에게 마스크를 하나라도 좀 드리고 싶은데 그런 것도 드릴 수가 없고 이제 그런 어려움이 오히려 저는 더 크더라고요. 네, 그렇군요.
그렇군요. 사실 이제 오세훈 후보 같은 경우에는 지금 선관위에서 선거법 위반이다 뭐 이런 것 때문에 또 조금 곤란한 부분도 있는데 그런 측면에서도 고민정 후보는 좀 더 조심하는 그런 부분이 있겠어요. 뭐 마스크 사주고 뭐 붕어빵도 못 사주게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선거법이라는 걸 그렇게 만든 이유가 다 있을 겁니다. 아마 만드셨던 분들이 더 잘 아실 테고요. 네네. 그렇다면 그 법이라는 테두리 안에서 최대한 경쟁을 펼쳐야 되는 것이고 그것이 바로 깨끗하고 공정한 선거라는 거 아닐까 싶어요. 그런데 저는 궁금하더라고요. 오세훈 시장이야 뭐 여러 번 전 시장이 여러 번 선거를 치러보셨지만 고민정 후보는 처음이실 텐데. 네. 그러면은 어쨌든 선거는 뭐 돈을 쓰네 안 쓰네 하더라도 일단 먼저 내 돈을 쓰고 그리고 난 다음에 다시 이제 몇 % 이상으로 득표하면 돌려받는 형식으로 지금 되는 거잖아요. 예, 예. 그럼 지금 선거 자금 같은 경우는 어떻게 마련하셨어요? 일단 그 굉장히 꼼꼼하게 그 선거법 관련된 조항들이 있고 네네, 또 선관위의 도움을 또 받기도 하고 예, 예. 그리고 이제 후원금을 받았습니다. 그때 제가 진짜 울컥했는데요. 통장을 열고 나서 딱 6일 만에 이제 그 정해진 한도를 다 채웠습니다. 네. 92%가량이 10만 원 이하의 그 개미 후원들이셨어요. 이분들이 제가 큰 무슨 별다른 홍보를 하지도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많은 분들이 열렬히 보내주시는 이유가 뭘까? 네. 아마도 고민정을 통해서 촛불을 완성해 보고자 하는 그런 열망들이었던 것 같습니다. 야당에 대한 심판, 그리고 이 촛불의 완성, 또 문재인 정부가 끝까지 성공하길 바라는 마음, 네. 그런 것들이 저를 통해서 그렇게 발현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렇군요. 와, 6일 만에 정해진 한도의 90% 이상을 다 채우셨다? 네, 정말 울컥했어요. 너무 감사했습니다. 제가 얼굴도 알지 못하고 전혀 일면식이 없는 분인데도 또 어떤 분은 본인은 지금 도쿄에 있는데 네. 이미 다 차서 보낼 수가 없어서 너무 속상해요. 막 이런 글도 오고요. 본인의 그 용돈을 다 한 달치를 모아서 보냈다는 대학생도 있었고 그런 분들 보면은 마음이 숙연해지지 않을 수가 없죠. 와, 게다가 다 대부분이 개미 후원이었다. 네. 이게 정말 더 마음을 뭉클하게. 왜냐면 그분들이 뭐 뭘 바라고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런 게 아니니까. 그런데요. 좋습니다. 자, 이제 오세훈 전 서울시장에 맞서는 고민정 후보만의 장점 혹은 내가 내세우는 선거 전략, 공약 이건 뭐가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는 원팀을 이룰 수 있는 유일한 후보라는 겁니다. 이제 광진에 있는 이 기초단위 시구의원들부터 해서 구청장 또 서울시장 다 이제 민주당 분들이시고요. 네. 아무래도 뭔가를 협의를 할 때는 만나서 논의를 해야 될 텐데 이런 것들을 잘 소통을 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인가. 정부 부처는 말할 것도 없고요. 또 청와대에서 일을 했었기 때문에 컨트롤 타워로서 이것을 위에서 바라볼 수 있는 능력 또한 저한테는 있고 조언을 구할 수 있는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이게 저한테는 가장 큰 힘이어서 추진력 있고 속도감 있게 정책들을 해나갈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진짜로 광진 사람이라는 겁니다. 10년이 넘는 시간 동안 광진에 살아왔던 어린 추억의 고민정이기 때문에 골목골목의 상권들이 그대로 살아있고 광진의 특징은 30년, 40년 동안 한 자리를 지킨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단순한 주거 공간이 아니라 역사가 있는 곳이거든요. 그것을 체화하기 위해선 단순히 1년, 2년을 지냈다고 해서 느낄 수 있는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진짜 광진 사람이라는 부분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는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광진의 도구가 되어줄 사람이 바로 저라는 생각이고요. 광진을 도구로 삼아서 그 다음을 꿈꾸는 사람은 아니라는 점, 그것이 또 저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광진을 발판 삼아 나가기 위한 중간역 정도의 뭐 중간 정거장 정도로 생각하는 게 아니다. 난 진짜 광진을 생각하는 사람이다. 그렇죠. 이거네요. 그래서 이 거리를 다니면서 많이 듣는 얘기가 꼭 이겨야 된다, 고민정. 이런 얘기 참 많이 들어요. 네.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면 고민정 당신을 통해서 내 꿈을 반드시 이룰 테니까 당신 꼭 열심히 뛰어주십시오. 이런 절박감이거든요. 네네. 그래서 많은 분들이 고민정을 도구로 쓰고 싶어 하시는구나. 그래서 굉장히 감사하고 어깨가 무겁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제가 지금 고민정 후보가 나간 지역구가 원래 추미애 법무장관의 그 전 지역구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5선이나 하시고. 근데 그 당시에 정준길 그 당시 새누리당의 그 후보가
추미애 장관하고 이제 맞붙으면서 유세를 이제 선거를 2번이나 하려고 했다가 이제 떨어졌어요. 근데 그때 저한테 개인적으로 하신 말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여기는 전통적으로 민주당 강세 지역이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의원이 우리 광진을 위해서 제대로 한 게 없다는 것이 바로 이 광진 사람들의 불만이더라. 이런 얘기를 저한테 하더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번에도 또 마찬가지로 고민정 후보를 선택하게 된다면 계속해서 주민들은 민주당 후보를 뽑아주는 거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 지역구에서 뭘 할 수 있느냐 뭐 이런 얘기를 하면서 좀 비난하는 분들이 있었다는 얘기인데 네. 혹시 그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아니면 본인도 그런 생각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질문들을 이제 기자들로부터 많이 받습니다. 그렇죠. 네. 그런데 제가 어린 시절의 광진은 그 침수가 참 많은 곳이었어요. 홍수, 범람이 참 많았는데 그동안에 이제 구의 유수지, 자양 유수지 2군데를 만들면서 물길을 나누면서 침수가 이제 지금은 전혀 없습니다. 이제 네. 그러한 게 굉장히 달라진 부분이고요. 그리고 광진을 어떤 황제식 개발로 쭉쭉 마철로를 만들고 그럴 수도 있었겠죠. 네. 하지만 광진은 아까도 말씀드린 역사가 살아있는 이 주민들의 공간이기 때문에 어찌 보면 원래부터 살아셨던 그분들을 쫓아내지 않아왔던 그분들을 지켜내왔던 지난 시간이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다만 제가 가서 해야 할 일은 그 골목골목들을 환경을 개선한다라든지 그리고 주민들이 정말 원하는 광진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고민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지금 가장 많이 하고 있는 게 간담회도 참 많이 합니다. 네. 많이 만날 수가 없어서요. 뭐 그렇죠. 3분, 4분이라도 만나서 학부모님들의 의견은 무엇인지 듣고 또 시장 상인들의 의견을 듣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미 확보가 되어 있는 구의역 인근에 이 도시재생 구역이 네네. 있는데요. 그 부분에 대해서는 ICT 스타트업 허브로 만들려고 제가 첫 번째 공약으로 발표를 하기도 했습니다. 네네. 그래서 이미 확보된 공간에 대해서는 4차 산업혁명을 우리가 맞이하고 있으니 미래 발전적이면서도 우리 광진에 살고 있는 청년들의 요구에도 맞을 수 있는 그리고 이 서울 전역으로 봤을 때는 동북권의 핵심이 될 수 있는 그런 허브로 만들겠다는 꿈을 또 갖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사실 저도 광진구에 속해 있는 고등학교를 나왔어요. 그러세요? 네, 그래서 거기서 3년 내내 다니면서 그 동네 변천이라든가 변화라든가 이걸 많이 봤는데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까는 앞으로 이제 광진이 새로운 4차 산업혁명의 또 중심지로 떠오를 수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좀 했습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 느끼는 거는 이런 게 있습니다. 사실 광진은 좀 애매한 동네다. 왜냐하면 민주당 사람들이 많이 되긴 했지만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지역 주민들의 학력, 뭐 경제력 이런 것들이요. 사실은 상당히 이제 중상층에 속한 분들도 많이 있으면서 또 아닌 분들도 계시고 좀 애매한 부분들이 있어요. 그 층들이 또 중도층도 많이 계시고 이분들을 잡기 위해서 예를 들면 뭐 민주당을 지지하는 전통적인 사람들이 당연히 내 당 사람이니까 뽑아줄 수 있겠지만 사실 우리가 중요한 거는 외부표를 또 가져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 그렇죠. 분들을 잡기 위한 전략 같은 게 뭐가 있을까요? 구체적으로? 아마 그런 전략은 저희 캠프에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을 겁니다. 여러 가지 여론조사라든지 이제 사람들의 이야기 또 이 정치를 오래 하신 분들은 그런 정치 판세를 읽어내는 능력들이 그렇죠. 있으니까요. 근데 이제 다만 그런 세세한 이야기들을 후보자인 제가 일일이 다 알려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걸 아는 순간 사람들을 볼 때, 구민들을 만날 때 저 사람은 진보야 보수야 혹은 내가 데리고 와야 될 사람이야 아니야 이걸 자꾸 나눠서 보게 되더라고요. 표로 보는군요. 그렇습니다. 그러고 싶지는 않습니다. 네네. 제가 정치를 오래 했더라면 오히려 그런 게 몸에 배겼을 텐데 이 처음 나온 사람이기 때문에 모두가 다 똑같은 내가 같이 함께해야 할 구민이라는 생각이 들지 나눠야 될 사람으로 보이지는 않습니다. 아직. 그러니까는 뭐 중도층이든 뭐 보수적이든 누구든. 아니든 상관하지 않고 네. 내가 정말 진정한 광진을 위하는 사람으로서 나의 모습을 보여주면 될 거다. 네. 이거네요. 네. 정리 너무 잘해드리죠. 네, 감사합니다. 자, 그러면은요, 이제 딴 얘기 여쭤볼게요. 미래통합당에서 김종인 전 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를 이번에 총괄 선대위장으로 영입했어요. 민주당을 승리로 이끈 인사였는데 이번에는 상대 진영에 가는 거야. 자꾸 왔다 갔다 하신다. 뭐 이것 때문에 뭐라고 하기도 하지만 그 사람은 가면 승리하니까 어쩔 수 없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 합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입장에서는 좀 부담스럽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네요.
이제 그분에 대한 기사가 비단 이제 오늘 막 나온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오늘 만에 이런 기사들이 쭉 있었는데, 현장을 다녀보면은 그런 핫한 이슈들은 늘상 그 시민들의 입을 통해서 제 귀로 들어옵니다. 근데 글쎄요, 단 한 번도 언급이 되어지지 않았어요. 아, 김종인 그 전 비대위원장에 대해서? 네네. 사람들이? 네. 왜 그럴까요? 글쎄요, 그만큼 관심도가 떨어졌던 것 아닐까 추정해 봅니다.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전에 그분을 모셔서 민주당이 선거를 이끌었을 때 하고 지금이 많이 달라졌다. 이렇게 보시나요? 그런 거 아닐까요? 만약에 이제 뜨거운 인물이었다면 거기에 대한 의견을 저한테 묻기도 할 거고 어떻게 대처할 거냐라고 이제 물을 수 있는데 한 번도 그러한 질문을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 얘기는 또 뒤집어 생각해보면 민주당이 너무 오만해서 그런 거 아니냐. 어차피 이길 거라고 생각해서 신경 안 쓰는 거 아니냐. 뭐 이렇게 또 볼 수 있는 거 아닐까요? 그렇지는 않습니다. 지금 이 촛불 전국을 완전히 완성해야 된다는 그 사명감으로 다들 굉장히 불철주야 다니고 있고요. 네. 저 또한 이 광진을 내가 어떻게 지켜낼 것인가의 싸움을 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아침부터 저녁 늦은 시간까지 많이 뛰고 있습니다. 절박하지 않은 후보는 아무도 없을걸요. 그렇군요. 제가 그래서 지금 이제 우리 후보한테 여쭤볼 거를 좀 우리 그 애청하시는 분들이 올린 질문을 쭉 보면서 여쭤보려고 하고 있는데 네. 이 중에 어떤 분이 남편분과의 러브 스토리를 물어봐 주세요. 이런 분을 갑자기 얘기를 하세요. 뜬금없이. 혹시 해주실 수 있나요? 잠깐. 이제 어제 제가 후보 등록을 하면서, 이제 마음이 어떤가 한 줄의 글을 썼는데 그동안의 고민정은 편견과 싸워왔던 삶이었구나였습니다. 이제 그 중에 하나가 11살 연상의 남편과 결혼한다고 했을 때에도 결혼은 현실이야 라는 이야기 많이 들었고 그렇죠. 대변인이 됐을 때에도 정치를 안 해본 사람이 대변인 할 수 있어? 라는 편견이었고 네네. KBS 아나운서 시험을 본다고 했을 때도 서울이 아닌 곳에서 대학을 나온 사람이 붙을 수 있겠어? 하는 편견이었습니다. 네. 하지만 그 세 가지 모두 저한테는 오히려 큰 자긍이고 자부심이거든요. 저의 자랑이기 때문에 수많은 인터뷰를 통해서 많이 자랑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기득권 또 기성인들의 어떤 편견과 그 벽을 내가 어떻게 넘어야 될까? 반드시 내가 넘어서 이기는 모습을 보이겠다라는 걸 어제 후보 등록을 하면서 참 많이 다졌습니다. 그러면서 아마 남편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냐고요? 러브스토리가 어떠냐고요? 그래서 11살 연상이었고 나이 차이 많고 시인이었고 돈 명예 이런 것 상관하지 않고 정말 사랑만 보고 결혼을 했는데 해보니까 거기에 대해서 다들 야 그래도 돼라고 물어보시는데요. 해보니까 저는 너무 네, 일단 좋고요. 왜냐하면 아이 둘을 낳아서 지금 키우고 있는데 단순한 남편을 넘어서서 정치적 동지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오늘 나와서 이야기를 할 때에도 어떤 이야기를 하면 좋을까라는 거 어젯밤에 늦은 시간까지 같이 얘기를 했어요. 네. 그래서 그냥 사랑을 넘어서서 정치적 동지적 관계를 갖고 있다는 것이 저에게는 되게 큰 자랑입니다. 세상에 결혼한 지 몇 년 되셨죠? 오늘 2005년에 했죠. 15년 됐는데 아직도 좋아요? 좋아요. 네, 우리 7597 쓰시는 분께서요. 부럽습니다. 붕어빵 사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네요. 자, 이제 개인적인 얘기는 그 정도 제가 양념으로 들어갔고요. 조금 아플 수도 있는 얘기 혹은 좀 특이한 얘기 한번 하겠습니다. 최강욱 비서관하고 김의겸 전 대변인이 열린민주당에서 비례대표, 비례 후보로 이제 지금 2번하고 4번 받았습니다. 고민정 후보가 좀 따끔한 말을 했습니다. 그분들에게 아름다운 뒷모습을 보이세요. 그러면서 약간 기권을 권유하는 듯한 이런 얘기가 또 어제 기사 나오기도 했습니다. 출마 자제 요청을 한 이유 뭘까요? 참 마음이 많이 아픕니다. 제가 정말로 좋아하는 분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이제 원칙적인 부분을 이야기했던 건데요. 힘들 때일수록 민주진영이 똘똘 뭉쳐야 했던 것, 그리고 그러한 역사들이 또 우리에게는 있기 때문에 단결된 힘, 단일대오 반드시 형성해야 된다는 겁니다. 흩어져서는 그 힘을 분산해서는 이길 수가 없습니다. 네. 거기에 대한 간절한 후배의 마음이었습니다. 그러니까는 분열돼서 결국 민주당 표를 가져갈 거기 때문에 그게 너무 안타까웠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시는 거군요.
어쨌든 저도 이제 민주당 당원이니까요. 당원의 결정으로 만들어진 곳이니 그곳으로 뭉쳐져야 되지 않을까라는 겁니다. 그럼 고민정이 바라본 김의겸 전 대변인이나 최강욱 전 비서관은 어떤 사람들이에요? 굉장히 쿨한 사람들입니다. 둘 다요? 네. 본인의 사심보다는 국가의 이익 그리고 대통령의 성공 그것이 무엇인지를 늘 고민하고 저에게도 늘 그런 이야기를 많이 하셨던 분들이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열린민주당으로 가버렸군요. 모르겠습니다. 어떤 판단이 있으셨는지는. 하지만 저와 꼭 같은 길을 갔으면 하는 후배의 바람입니다. 최강욱 전 비서관이 대통령의 칼, 김의겸 전 대변인이 대통령의 입 이렇게 말했어요. 네. 이런 발언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대통령의 입으로 불리워지고 있어서 뭐라고 제가 얘기하긴 참 그래요. 오히려 그런 프레임을 자꾸 만드는 게 아닌가. 같은 대통령의 입끼리 싸우게 만드는 거 아닌가. 그런 싸움은 만들지 말아 주셨으면 합니다. 이거는 이제 사실은 싸움을 그냥 부추기기 위한 그런 것이다. 이런 얘기로 생각하시네요. 근데 어떤 분석가들은요, 이거 일부러 노이즈 마케팅 하는 거다. 자기네들끼리 어차피 다 같은 편인데, 예를 들면 윤여중 사무총장은 되게 날카롭게 뭐라 하고 또 이해찬 대표 같은 경우는 서로 갈 길은 다르다라고 했다가도 또 나중에는 합칠 수 있다가도 했다가도 이렇게 좀 왔다 갔다 하는 발언을 하기 때문에 이거는 결과론적으로는 뒤에서는 서로 나중에 같이 잘 하려고 했지만 겉으로는 선거 전략상 나를 세우는 거다 이런 얘기하는 분들이 많거든요. 어때요? 글쎄요. 이제 대표님과 사무총장님의 마음속까지 제가 들어가 보질 않아서 또 제가 그분들의 대변인은 아니어서 어떠한 마음으로 어떠한 방향을 잡고 말씀하시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지금의 상황에 대한 저의 심경들을 좀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그렇군요. 그러면은 사실 이제 그 당 내에서 기본적으로 이 더불어시민당이라고 하는 그 비례연합정당이 생기지 않았습니까? 그 더불어시민당을 바라보는 그 입장하고 또 이 열린민주당이라고 하는 쪽을 바라보는 입장이 좀 많이 다를 것 같기도 한데요. 네. 고민정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일단 더불어시민당을 기본으로 해서 우리가 같이 비례연합정당으로서 나가야 된다. 이렇게 지금 그렇습니다. 취하시는 거죠. 왜냐하면 더불어시민당에 가 있는 이제 비례 후보들의 순번들을 보면은 우리 민주당에서 당원들께서 정해주신 그 순번의 분들이 이제 뒷번호로 다 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어찌 보면 우리 당원들이 만들었던 그런 후보들이십니다. 그분들에게 힘을 모아야 되는 건 당원으로서 어찌 보면 당연한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군요. 자, 이제 앞으로 이제 본싸움이 시작이 될 텐데요. 네. 4.15 총선 레이스를 달리면서 21대 국회의원으로 당연히 당선이 되고 싶으시겠죠. 네. 당선될 것 같아요? 모르겠습니다. 그냥 끝까지 최선을 다해보랍니다. 자, 그럼 당선이 됐다고 치고 네. 어떤 의원이 되실 겁니까? 소통의 정치 되고 싶습니다. 소통의 정치요? 네. 말로만 국민을 위한 정치한다고 하지 말고 제가 제일 많이 들었던 게 제발 정치 좀 바꿔달라. 싹 갈아엎어달라. 그런 얘기 많이 듣습니다. 그러니까 본인들의 이야기 좀 들어달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요. 그래서 제가 제일 잘했던 게 또 대통령께서 말씀하셨던 게 국민들과 대통령의 가교 역할을 해달라. 그리고 그 부분에 대한 평가를 제가 받았던 것처럼 이 광진 주민들과 이 정치 영역을 잇는 그런 의원이 되고 싶습니다. 그러면 제가 이거는 개인적으로 제가 질문하는 건데 청와대 대변인으로 사실은 오랫동안 계셨었잖아요. 몇 년 계셨었죠? 이제 처음부터 부대변인 시작했었고, 그리고 나서 한 9개월 정도를 대변인으로 있었고요. 한 3년 가까이 있었죠. 그렇죠. 그 청와대에서 어쨌든 간에 부대변인과 대변인 합쳐서 한 3년 정도 이제 있었던 그때에 본인이 바라보는 이 정치하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국회의원 후보로서, 민주당 국회의원 후보로서 나오는 본인이 바라보는 정치하고 다릅니까? 달라야 됩니다. 굉장히 실망스러운 정치였었고 지난 20대 국회 때는 약간 떼쓰는 정치라고 해야 되나? 그리고 막말이 너무나 난무했었고 하지만 국민들의 모습 그대로 품격 있는 정치를 보여줘야 된다. 그래서 반드시 이번에 바꿔야 된다라는 사명감과 소명으로 나왔으니까요. 여러분들께서도 이 촛불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반드시 그것을 완수해 주시는데 함께 좀 힘을 모아주시고요. 그리고 문재인 대통령께서 지금 코로나19에 대한 대응들 어제 이제 G20 화상회의까지 하면서 불철주야하고 있는 것으로 저도 뉴스를 통해 보고 있는데 함께 힘을 모아서 나라다운 나라 함께 만들었으면 합니다. 그럼 본인이 지금 말씀하시는 게 20대 국회 너무 실망스러웠는데 바꿔야 된다라고 말하면 그러면 20대 국회에서
그래서 민주당 의원들은 괜찮았고 나머지 당 의원들이 조금 잘 못했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제가 그것을 한 명 한 명 열거할 수는 없고요. 어떤 점이 그런 실망이에요, 모든 그러면은? 것들까지 다 포함해서 국민들께서 심판을 해 주시겠죠. 제가 있었을 때 야당 원내대표셨던 나경원 대표셨죠, 당시에. 이제 북미 정상회담을 총선과 연결시켜서 북미 회담이 총선 전에 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거라든지 그렇죠. 대통령께서 순방을 해서 어떤 외교를 펼칠 때 거기에 대한 그 철렵질을 한다는 이런 막말을 한다든지 혹은 이 여야정 상설협의체를 만들기 위해서 1년 가까운 시간 동안 수많은 토론과 논란 끝에 결국에는 만들었는데 다시 야당 대표께서 영수회담만을 고집하시는 이런 모습들. 그거는 더 이상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광진을 후보와 함께했습니다. 네, 보이는 라디오로 청취하고 계신 이명숙님께서요. 반드시 제발 품격 있는 정치 부탁해요. 국민들 다 보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또 역시 보이는 라디오 보고 계신 최미사님께서요. 품격은 기대하지도 않습니다. 우선은 일하는 의회 의원들이 되어주셨으면 합니다. 이런 의견 주셨네요. 결론은 일 좀 해달라. 제발 우리 좀 국회의원들 국민들보다 낫게 우리가 기대한다. 이런 의견 같습니다. 노영의 출발새 아침 앞서 3부에서요. 저희가 총선 격전지를 가다 첫 시간으로 서울 광진을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후보를 만나봤는데요. 그럼 왜 고민정 후보만 부르냐? 오세훈 후보 불러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 하십니다. 당연히 저희가 불렀죠. 모셨죠. 그런데 미래통합당 오세훈 후보 같은 조건에 섭외 요청했음에도 불구하고 방송 출연에 응하지 않았다는 점 알려드리고요. 언제든지 열려있다는 거, 기다리고 있다는 거, 그리고 특히 오세훈 후보를 보고 싶어하는 그런 많은 당의 당원들이나 지지자들이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 4부로 돌아오겠습니다. 뉴스 탐구 생활 힙 헐 김대우의 연애 동그랑땡. 네, 금요일에 만나는 연애 동그랑땡 연애 전문 기자 김대우 기자 저희가 모시고요. 한 주간의 연애 소식 무엇이 있었는지 한번 확인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은요. 금주에 있었던 이슈에 대한 연예계 반응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 그럼 가장 시끄러웠던 게 바로 N번방 이슈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네, 예. 여기에 대해서 연예인들의 소신 발언도 있었고요. 좀 네. 얘기 좀 해주시죠. 그리고 이제 어제 이제 그 새로운 소식이 전해졌는데 네. 사실은 이제 제가 한 일주일 전부터 이 부분에 대해서 좀 취재를 해왔던 내용이에요. 네. 바로 이제 YTN에서 단독으로 보도한 내용인데 이 박사방 조주빈이 배우 주진모의 사생활을 유출하는데 자신이 자행했다 이런 주장을 하고 있습니다. 네. 경찰에서요. 그리고 또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텔레그램 내용 중에서도 네. 이와 관련돼서 이제 주진모의 휴대전화를 해킹한 것도 나다라는 식으로 이제 대화를 주고받은 것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실제적으로 이제 조주빈과 같은 경우에는 전문가들의 이 어떤 분석에 따르면 이제 유명인을 언급하면서 과시욕 이런 것들로 인해 가지고 왜곡된 열등감을 표현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실제적으로 이제 조주빈 같은 경우에는 상당 부분 이 주진모의 어떤 카톡 내용에 대해서 알고 있는 굉장히 많은 것들을 네. 하기 때문에 특히 이제 YTN에서 보도한 내용이기 때문에 이 진실성은 담보가 되는 거고요. 하기 때문에 조금 더 세심하게 이런 부분에 대해서 살펴봐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상황입니다. 그래서 일부에서는 이제 이 이른바 N번방에 연예인들이 가입한 거 아니냐 이런 이제 의혹들을 아직까지도 지우지 못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실제적으로는 이제 조주빈이 이 해킹 내지 이제 피싱 이런 부분에 있어서도 굉장히 실력을 발휘했고 이와 관련해서 피해자가 있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사실 지난번에 이제 우리 연애 동그랑땡 코너에서 김대우 기자가 주진모 씨 핸드폰 해킹 얘기를 하면서 관련해서 사생활이 많이 이렇게 좀 폭로됐다 하고 알려졌다 이러면서 좀 그 얘기 한번 했었잖아요. 네, 그렇죠. 그리고 나서 또 좀 고초도 좀 겪으셨잖아요.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그렇죠. 예. 자, 그런데 그 사건의 결과적으로 중심에는
조주빈이 있었다는 거잖아요. 네네네. 와. 네, 일단은 뭐 아직까지는 지금 검찰에 이제 넘어간 상황이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경찰에서 진술을 한 것은 맞고, 네. 그다음에 또 일부 이제 텔레그램에도 그 흔적이 남아 있는데 실제적으로 조주빈이 이 주진모의 어떤 사생활 유출과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감행을 했는지 안 했는지에 대해서는 검찰 조사가 있어야만이 좀 판단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조주빈을 사실 변호하기로 했던 법무법인에서 이제 변호인 사임계를 내고 나니까 네. 이제 원래 법원에서는 국선 변호인을 붙여주지만 검찰이나 경찰과 같은 수사 단계에서는 없으면 업무대로 그냥 혼자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조주빈이 어제 혼자 10시간 정도 조사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데 네. 제가 이제 물어보니까 계속해서 유명한 사람들 얘기만 그렇게 많이 한다는 거예요. 자기 얘기는 안 하고.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내가 그렇게 유명한 사람들의 신상과 관련된 개인적이고 은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으니 난 이게 대단한 사람이다. 혹은 이렇게 많이 알고 있으니 나에게 잘 보여라. 내지는 조심해라. 너네들 떨어라. 뭐 이런 얘기라는 건데 바로 여기에 네. 주진모 씨 얘기도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다음에 그러니까? 말씀하신 유명한 연예인도 들어간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이제 갑자기 이 경찰서를 나오면서 손석희 JTBC 사장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많은 사람들이 생각할 때 저건 뭐지? 그러니까요. 라는 생각을 했었거든요. 네, 그리고 네. 뭐 허언증인가? 뭐 이런 이제 생각을 했었습니다만 네, 저도 사실 실제적으로 그랬죠. 예. 그러한 협박이나 아니면은 또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이루어졌기 때문에 네, 게다가 돈도 직접 받았고요. 네, 단순하게 이제 이번 이제 주진모와 관련된 부분도 이게 허언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경찰도 그렇지만 이제 검찰에서 수사하면서도 이런 유명인에 대해서 언급한 부분에 대해서 네네. 이거 좀 굉장히 방대한 수사가 이루어져야만 되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그 와중에 뮤지컬 배우 출신이죠. 김유빈 씨가 글을 올렸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뭐 좀 논란이 됐다 그래요? 뭐예요? 그러니까 조금 이제 경솔한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아직까지 이제 어린 나이인데요. 이 어린 나이인데 이제 엠번방과 관련돼 가지고 좀 입에 담기가 어려운 방송에 나가기 어려운 단어로서의 이제 엠번방을 내가 받느냐 뭐 이런 이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실제적으로 이제 이 본인 자신에 대해서 굉장히 반성을 한다. 라면서 이제 입장을 갖다 전하기도 했고 또 이제 가족들의 거듭된 사과도 현재 이어지고 있는데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는가? 그러니까 본인 내용을 봤더니 어쩌고 저쩌고 다 이렇게 된 거예요? 남성들이 XX N번방을 내가 봤냐? 이 XX들아 대한민국 이런 식인데 이게 좀 옮기기가 모호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이제 이 자신의 SNS에 올렸는데 아무 생각 없이 올린 스토리글로 인해 가지고 기분 나쁘셨던 분들이 있다면 죄송하다는 말을 드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좀 너무 경솔한 생각이지 않았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이제 이 링크만 남아 있고 비공개로 이제 전환이 된 상태고요. 본인 자신도 이제 이 텔레그램 N번방 용의자 신상 공개 및 포토라인 세워주세요. 이 링크만 현재 남긴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자, 어쨌든 유명한 사람들이든 아니든 간에 조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말 한마디 한마디가. 네. 그리고요, N번방 이용자가 26만 명이 이른다는 말이 나오면서 그 안에 유명인이 있는 거 아니냐는 추측도 나오고 있는데요. 이에 대한 대중들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일단 이제 궁금증이 쏠리고 있는 상황인데, 연예인들 워낙 숫자가 많고, 그 다음에 또 스포츠 스타, 그 다음에 또 이 지도층, 그 다음에 또 이제 부산의 한 고위 경찰 간부 같은 경우에는 그 사연에 대해서 실제적으로 이야기를 하면서 협박을 받았다, 유출이 됐다, 이렇게 해명까지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런 누가 거기에 있는지에 대해서 굉장히 관심이 쏠리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많은 이제 국민들 같은 경우에는 N번방에 가입을 했거나 아니면 거기에서 이제 유료 회원으로 가입한 사람에 대해서 강력하게 처벌을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과연 27만 명 중에 제가 이렇게 연예부 기자이기 때문에 그 부분만 관심을 갖는 것은 아니지만 그래도 이제 얼굴이 알려지고 저는 연예인에 대해서는 얼굴이 알려진 그냥 유명인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런 사람들이 가입을 하거나 아니면 또 유료 회원으로서 내려받기를 하거나 관람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분이나 아니면 신분 고하를 막론하고 굉장히 엄격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그런데요. 또 이제 오늘 아침에 사실 아주 단독으로 나온 기사가 하나 있어요. 유명 여자 아이돌이
그 딥페이크 유명 여자 아이돌을 딴 딥페이크 텔레그램 방이 있더라 이런 얘기인데요.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그 성착취 영상을 유포한 이 엠범 방 관련해가지고 연예인들의 얼굴을 성인 비디오 배우 등의 몸하고 합성을 해서 이런 사진을 공유하는 이 성인 딥페이크 방이 텔레그램 안에서 4개 이상의 전용방으로 만들어서 운영이 되고 있더라. 게다가 회원은 또 2,000명이 넘더라. 이런 얘기 듣거든요. 무슨 말이에요? 그러니까 좀 용어 정리를 해야 될 것 같아요. 네네. 이 딥페이크 같은 경우에는 이제 그 어떤 사람의 얼굴과 그다음에 영상을 합성을 해서 그렇죠. 마치 실제 있는 것처럼 표현을 하고 그다음에 외국에서는 이제 주로 이제 니콜라스 케이지나 이런 그 표정이 없는 사람들로 인해 가지고 딥러닝을 통해 가지고 생성을 하는 굉장히 이 어려운 프로그램이거든요. 국내에서도 이제 손석희 JTBC 사장의 모습을 통해 가지고 이 딥페이크가 만들어져서 그것을 홍보를 하기도 했었거든요. 네네. 나쁜 의미가 아니거든요. 근데 이제 이번에 지금 이야기하신 부분과 같은 경우 실제적으로 영상물은 아니라는 점에 대해서 영상물이 아니었습니까? 이야기를 드릴 것 같고요. 그다음에 또 니콜라스 케이지나 아니면 손석희 씨가 그렇게 자주 활용이 되는 이유가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표정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제 영상과 같은 경우에는 아직까지 만약에 표정이 굉장히 다양하거나 웃는 모습이나 뭐 이런 모습까지는 현재 완성이 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네. 근데 지금 현재 사진과 같은 경우에는 굉장히 큰 문제예요. 그러니까 이게 1990년대, 2000년대부터 우리 연예계에도 굉장히 많은 일들이 있었는데 일부 이제 여자 연예인들의 사적 동영상이 유출되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관심이 쏠리기 시작을 했거든요. 그렇죠. 그러면서 일본에서 이제 만들어지기 시작한 게 격사 비디오라는 게 있습니다. 격사 비디오가 뭡니까? 그러니까 유명인의 여자 연예인과 닮은 AV 비디오, 그러니까 성인물에 출연하는 여자 배우를 마치 그 해당 닮은 꼴의 연예인의 비디오인 것처럼 유포를 시키는 경우들이 종종 있었거든요. 네. 이것들이 이제 뭐 한국에서도 있었고 중국에서도 있었고 그다음에 또 서로 이제 국적을 바꿔가면서 마치 중국의 그런 어떤 성인 배우인데 한국의 여자 연예인 닮은 꼴로 해가지고 마치 본인 것인 양 이렇게 유포가 되고 판매가 되면서 큰 문제점으로 작용을 했는데요. 지금 현재 이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에는 이제 어떤 이제 이 포토샵 전문가에 따르면 한 6시간에서 8시간 정도면 충분히 이제 합성이 가능한 거예요. 근데 한 장 만드는데 되게 정교하게 만들어서 그렇죠. 정말 시간이 많이 이게 걸린다고 그러더라고요. 이것을 또 이제 기술로서 뽐내는 경우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노 변호사님도 잘 아시겠지만 이제 성폭력 특별법 같은 경우에는 이 음화성과 이제 피해자성이 성립이 돼야 그렇죠, 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는 만약에 여자 연예인의 얼굴을 가지고 정상적으로 옷을 입고 있는 이 형태의 합성을 했다면 이 부분에 대해서는 처벌이 좀 불가능한 거고, 그러니까 음란성과 그다음에 또 피해자가 특정이 돼야만 되는 문제 때문에 이번에 이제 국민청원까지 또 들어간 부분이거든요. 그렇죠. 근데 이제 지금 이 앱 같은 경우, 그러니까 이제 스마트폰 앱을 내려받는다거나 아니면은 또 이제 이 컴퓨터 프로그램을 한 5불 정도만 주면 뒷 배경을 사라지게 하거나 아니면 또 이제 또 옆에 있는 사람을 지운다거나 하고 다른 사람의 얼굴을 넣는 그런 것들을 굉장히 손쉽게 우리 청소년들이 이 접촉이 이루어지고 있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이 부분은 상태가 심한 게 뭐냐면 연예인 같은 경우에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이미 알고 있고 좀 기분 나쁘고 이렇게 넘어가지만 굉장히 일반인과 같은 경우에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적 복수로서도 작용할 수 있는 부분인 거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 음란성과 관련된 부분에 있어서는 아직까지는 법이 미비하지만은 좀 규정을 명확하게 내려져서 처벌이 이루어져야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텔레그램 방 같은 경우는요, 사진하고 영상을 합성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문제가 있는 영상을 올려도 이거를 본인이 직접 발견해서 삭제를 본인이 직접 요청하지 않으면 삭제가 안 돼요. 그렇죠. 그리고 미리 걸러낼 수 있는 모니터링 기능도 없어요. 그런데 더 문제는 뭐냐면, 처벌이 정말 말이 안 되게 약하다는 거죠. 예를 들면 지난 2018년에 여성 아이돌 그룹하고 누구의 나체 사진을 합성해가지고 올려서
이 사진을 100장 정도 만들어서 공유한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 어떻게 된 줄 아세요? 20대였는데? 아마 집행유예. 네,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받았어요. 네. 그러니까 법에 이제 그 영역 아주 민감한 부분에 있기 때문에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조금 이제 옛날로 돌아가면 그런 얘기 들어보셨잖아요. 외설이냐 예술이냐. 네. 이런 부분까지도 조금 경계선에 있는 범죄이기 때문에 그렇고 특히 이제 이 딥페이크와 관련된 그러니까 사진과 관련된 문제에 있어서는 청소년들이 굉장히 그 많이 이 포르노에 접촉을 하게 되는 어떤 엘리베이터 효과를 가지게 하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정부에서도 관심을 가져야 될 것 같고, 저도 이제 아이를 키우는 입장이지만 부모님과 같은 경우에 단순하게 이제 그 스마트폰만 사주고서 공부만 하길 바라지 마시고, 그러니까는 이 청소년들이 텔레그램을 할 이유는 없거든요. 하기 때문에 이런 그 앱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부모님의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딥페이크 처벌과 관련해서는요. 성폭력 처벌법 개정안이 사실은 국민동의청원 1호 법안으로 본회의를 통과했고요. 여기서 내용은 연예인들의 사진을 합성해서 불법 영상을 만드는 경우는 처벌을 할 수 있도록 규정을 추가했다는 거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김대호 연예전문기자였습니다. 네, 6635님께서 공익광고에서는 정책을 보고 선거를 하라는데 국회의원 후보자들이 내놓은 정책이 없네요. 후후후 이렇게 보내셨습니다. 새겨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노영의 출발 새 아침 월요일 아침 7시 정각에 변함없이 슬기로운 내용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